안녕하세요. 2020년 새로운 문을 연 울산전환 시민방송 밥TV입니다.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 그리고 행복한 나라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되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울산 지역 예비 후보자를 만나보는 릴레이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오늘 저희가 첫 만남으로 울산 중구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님이신 박향노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선거 중구 예비후보 박향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이 좀 얼굴에서 첫 만남이어서 그런지요. 좀 재미도 있으시고 또 이 눈이 이렇게 밑으로 탁 쳐주셔도 너무 친근한 옆집 아저씨 같은 이미지신데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후보자님의 인생을 저희가 만나자마자 이렇게 낱낱이 좀 파헤쳐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네. 파헤치기 별로 없지만 네. 아주 평범하고 어렵게 그냥 평범한 가정속에 자라서 네네. 별로 그렇게 특별한 건 없지만 뭐 제 인생도 그래도 한 60년 살면서 네. 많이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후보자 인생 극장 보시죠.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요, 뒤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요, 후보자님이 빡빡머리도 굉장히 인상적이지만, 아니, 어떻게 또 다둥이 아버님이세요? 저희가 그 네. 어릴 때 좀 애가 아들 둘, 딸 하나인데 네. 제가 원래는 그 칠남 일녀의 막내입니다. 네네네. 아들 오, 7, 네. 딸 하나 있는데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그 아들만 너무 많아가지고 참 어쩌보니까 교복도 한 세 번 못 입고 행돌 거 얻어 입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결혼하면 딸만 하나 내가 잘 살아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 하나 놓으려고 아들 놓고 또 딸 놓으려고 아들 놓고 아유. 그래가지고 욕심을 부려서 네. 마지막으로 우리 네네. 지금 늦둥이 하나 아유. 딸내미 낳아서 아유. 3명 다둥이 아빠 됐습니다. 네. 아마 제가 이게 얼굴에서 보이는 이 인자한 얼굴이 만약에 딸이 없었다면 절대 나오지 않았을 그런 미소 같은데요. 거기다가 또 저희가 이렇게 영화에서나 봄직한 감자 많이 먹었더래요. 이렇게 저기 영화 속의 모습 같은 군복 입은 사진이 있어요. 예. 네. 제가 83년도에 군에 입대를 했는데 사실은 해병대를 지원한 건 아니고요. 징집병을 걸려왔습니다. 학사 저희들이 그때 이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아버님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아버님 그 병간호를 하는 도중에 군에 입대를 하게 됐는데 8월달쯤에 그 징집됐습니다. 해병대. 아이고. 네. 그래서 아마 저 사진이 강화도에서 외풀이라는 곳입니다. 네. 저기가 최전방 지역인데 거기서 그게는 이제 겨울 되면 눈이 많이 오고 춥고 이런 지역인데 아마 제일 쫄따올 때 있는 모습 같은데 네. 눈 치우고 하루 종일 눈 치는 길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눈만 치우시던 분이 어떻게 또 저기 보니까 또 저희 문재인 대통령님과 지금 같이 찍은 사진도 있으시고요. 어떤 일을 하시고 설마 눈 치우다가 만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그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금융기관에 정권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고려정권에 88년도에 입사를 해가지고 정권회사에 있으면서도 이제 그때도 이제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보통 이제 뭐 사회운동을 많이 한 친구들, 운동권 친구들이 많아서 저는 좀 그 친구들한테 미안한 늘 양심상 걔들은 늘 앞장서는데 우리는 그냥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 늘 미안한 감정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부산 그 선거 유세를 들으면서 그 감동받아가지고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그 노사모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입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인연으로 이제 열린우리당에 입당하게 됐고 뭐 줄곧 한 15년, 20년 가까이 지금 당원으로 유지하면서 생활하는 정치인이라 할까? 직장 다니면서 정치인 그냥 네. 좋아하는 사람. 네네네. 그래서 뭐 그런 신념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즈음에서 저희가 이제 인생 스토리를 마치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자로 등록하게 되신 그 출마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 출마 계기는 그 저번 6.13 지방선거 때 사실은 2년 전에 그 중구청장에 한번 도전하게 됐습니다. 중구청장에 도전하게 된 동기도 제가 한 30여 년 동안에 금융기관 한 23년 근무하고요. 나머지 기간은 나와서 그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경제를 좀 했었습니다. 경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 더보산 공동체 행복누리라고 그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울산 남구 자활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서 이제 그 당시에 뭐 에코누리, 사회적 기업 에코누리, 그다음에 우리 뭐 사회적 기업 우리 환경 개발, 그다음에 그 독거노인들 도시락을 주는 그 누리푸드 이렇게 한 5개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서 이게 지금 좀 확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울산에 제가 그 전에 마지막에 미래세 자선 운용소 다니면서 그 재무설계 강의를 하면서 그 울산의 그 배부모 세대들이 퇴직하면 상당히 많은 은퇴자들이 발생해가지고 이 은퇴자들을 위한 어떤 도시 공동체를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하다가 그게 뜻을 가지고 시작한 게 중구청장 출마를 하게 돼가지고 근데 경선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출마를 못하고 다시 그 뒤에 지역위원장에 출마해가 2년 동안 중구 지역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뭐 총선의 꿈을 꾸었고 이번 총선을 출마한 계기는 이제는 어떤 도시 공동체보다는 이런 국가 전체에 아마 우리 배부분에서 은퇴자들이 많이 생기면 이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사회 안전망을 그래서 기본소득 제도를 좀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국회에 나가게 된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산업구조 변화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급변화나 실험들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데 아마 국회에서 제가 할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듣기에 우리 박형료 예비자 후보님께서는 금융, 사회적 기업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공동체 문화사업에 이렇게 집중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간략하게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나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일만은 핵심적으로 꼭 하겠습니다라고 정리 좀 해주세요. 제가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도 있었지만 네. 우리가 제 전공이 금융이다 보니까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요새 국회의원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 가면 영주에서 투자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뭐 담보 대출이 아닌 실질적으로 신용 대출을 통해서 기술 투자라든가 이런 걸 하자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내용도 잘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야기가 많이 씁니다. 그런데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거나 사회에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개천에서 용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가 교육이고 저는 두 번째가 돈이라 생각해요. 네, 금융. 네. 그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금융제도가 없는 사람들한테 뭔가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결국 머니. 네네. 이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금융제도의 변화가 개천에서 용납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간다면 이 금융제도 개선이 시급한 거고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일어설 수 있고 지금 대한민국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 더 이상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금융제도 개편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금융은 우리 몸 전체로 보면 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 사회적인 키워드들이요, 뭐 공부가 뭐니, 인생이 뭐니 역시 우리 예비자 후보님께서도 뭐니로 종교를 지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잘 실행만 된다면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 같은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최병만 논설실장의 시민이 묻고 후보가 답한다. 시작하겠습니다. 최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울산 중구는 다른 5개 구군과 비교해 볼 때 기업이나 공단이 부족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그러죠? 기업 공단이 부족해서 어렵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있는데도 활용을 잘 못해서 어렵다고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구 발전을 견인할 성장 동력으로 문화관광도시 중구 이걸 표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그 동의합니다. 네. 이 중구가 병영성이나 성남동 문화거리 같은 문화예술을 통한 관광산업에 적합한 자원과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데 동의하신다면 예. 중구의 문화예술 생태자산을 중심으로 관광산업 진흥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문화관광 진흥 방안 중에 첫 번째 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태화강 국가정원의 주차장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태화강 국가정원이 국가정원 2호로 지정됐는데 사실 지금 거기 보면 주말이나 이렇게 되면은 상충기 봄 정도 되면은 우정 사거리에서 3호 사거리까지 교통 대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그게 과연 국가 정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또 지금 이제 시에서 급하게 그 축구장 4개 정도로 해서 임시 주차장 한다지만 그게 만약에 관광버스라는 게 들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진입로 쪽에서 막혀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지금 태화산 근린공원이 2020년에 일몰제로 지금 끝납니다. 여기 약 동안변 뒤편이죠. 한 10만 평 정도의 근린공원이 있는데 그 자연 녹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한 주차장 한 3만 평 정도 확보를 하면은 아마 차량 대수로는 한 3,400대 정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버스가 한 관광버스가 한 140대 정도, 그 다음에 일반 차량이 한 3,000대, 3,300대 정도 될 수 있는 대량의 이제 주차장이 생기고 그 주차장 진입로를 북부 순환도 쪽으로 올라오면 앞에 지금 그 방금 이야기하시는 그 우정 장거리에서 동강변 앞에 도로를 지나지 않고 지금 그 우리가 태안 국가정원 가보시면 강변도로 쪽에도 차가 다 주차하게 돼요. 노변 주차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복잡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쪽에 주차장이 생기면 이런 노변 주차장을 다 없앨 수 있어서 계속 쾌적한 상태의 그 태안 국가정원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그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또 내려오는 길이 주차장에서 그 모노레일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올 수가 해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관광의 축으로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우선 그 태안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그게 차후적으로 해서 지금 바로 옆에 있던 우리가 태화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5일장인데 상설 관광장으로 해서 이렇게 꾸며 나가면서 그 다음에 태화동 일대가 전부 다 도시 재생으로 해서 정원 도시 정원 쪽으로 이렇게 하면 어우러져 있는 생태 문화의 관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까 방금 우리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여기서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태화루에서 우리가 이제 강변으로 이어지는 성남동 가는 강변 따라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방금 성남도의 문화거리라든가 이런 게 태화강 국가정원하고 같이 이어져서 이렇게 관광 코스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그 밑에 도로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 도로를 올라오지 않고 태화루에서 태화다리를 올라오지 않고 밑으로 강변으로 같이 가서 성남동이나 절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연구 중인데 한번 그렇게 되면은 그런 또 문화관광 생태가 발생할 것이고 그에 따르는 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하드웨어는 어떻게 가능한데 이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이들에게 맡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 이런 어떤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와 창업을 지원해주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공간과 금전과 시간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예. 그 청년들에게 창의적인 어떤 방안을 기대하시는 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구가 사실 주민들의 교육에 관한 관심이 아주 높은 그런 곳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울산이 처음으로 평생교육 학습관도 개설을 해서 건립을 했고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울산에서 최초로 시작을 하면서 교육도시 울산의 꿈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중구의 역할을 기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교육도시 중구가 되도록 하는 정책 방안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지금 그 구청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방금 말씀드린 평생학습관도 만들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거는 어쨌든 일부적인 거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서 진짜 우리가 교육 문제, 울산의 교육이 가장 근본적으로 교육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현재 울산에서 고교생, 졸업 교생이 울산에 갈 대학을 진학하는 게 한 3,5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한 6,000명 정도 외지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울산에 대학이 2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울산대학교하고 인스트 물론 전문대 포함해서 한 5개 정도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 대학의 문제를 집을 타고 뭐 학생 수가 없는데 대학을 신설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울산 시장님이 이야기한 그 열린 시민대학을 같이 어울러서 그 글로벌 캠퍼스를 다음목장 주위에 제2 그 공공혁신도시가 들어오신 다음목장 주위에 위치를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좀 그런 공약도 내세웠고 거기서 발생하는 쉽게 말하면 그 글로벌 캠퍼스가 아마 우리나라에 벤치마킹을 하자면 아마 송도 글로벌 캠퍼스와 똑같은데 여기에 이제 앞에는 테크노 파크가 있어서 R&D 단지도 있고 해서 같이
여러 전 세계 유수 대학의 단과 대학을 유치해서 같이 캠퍼스를 이루어지면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울산의 가장 고열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 3대 주력 산업이 굉장히 노쇠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학 같은 경우도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이게 정밀하고 넘어가지 않고는 뒤상 울산의 화학이 유지하기 힘들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밀화학이라는 자체로도 그렇고 바이오로도 그렇고 이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R&D 단지가 필요하고 그에 따르면 울산에 이런 R&D 단지가 필요하지만 그 유수한 대학들이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기관 그게 아마 글로벌 캠퍼스를 만들면 지금 울산에 있는 화학 공장 회사들하고 세계 유수 대학의 화학 단과 대학들이 같이 기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점진적 기지 형태의 글로벌 캠퍼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4차 산업혁명 전사들을 기를 수 있는 예. 좋은 어떤 방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글로벌 캠퍼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 대학에서 유치하고 있는 그 형태 교육인데요. 정말 근본적으로 저희가 미래를 위해 바꿔갈 수 있는 교육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그 글로벌 캠퍼스 유치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게 너무 좋고 정말 공부뿐만 아니라 금연 그리고 뭐 미래를 위한 작은 움직임까지 캐치하고 계시는 부분이 너무 인상 깊은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울산 시민 중구 유권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중구 유권자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중구가 어쩌면 울산에서 가장 낙후되고 어려운 도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오히려 기회의 찬스도 될 수 있고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아지는 길이라 봅니다. 저 박양로가 이 어려운 중구를 새로운 시대로 새로 설계하고 새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중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시민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는 그날까지 저희 밥TV는 계속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저희는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다 보니까요, 이 글로벌 캠퍼스 아까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각 대학마다 글로벌 캠퍼스를 통해서 각국의 다양한 인재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서 자국민만 아니라 이게 다양한 인재를 키워내서 저희 이렇게 도움을 받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하셨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네네. 그 대학을 새로 신설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네네. 신설도 안 되고 전 뜬금없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네. 처음에는. 인구도 예를 들어 네. 인구가 감소하는 과정 속에서 대학생이 주는 과정에 네네. 대학을 신설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울산 같은 데는 뭐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경남 지역에는 대학교들이 뭐 18개, 25개씩 이렇게 네네. 있는데 울산에는 겨우 이제 맞아요. 전문대학 포함해서 뭐 우리가 폴스텍 대학까지 포함해야 5개 네네, 정도 네, 맞습니다. 되는데 그렇지만 교육이라는 건 우리가 꼭 필요하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교육이 뭘까 진정하게 네네. 그래서 물론 아까 울산에는 이제 직장인들이 많고 재취업이나 이런 문제라서 시민대학이 이런 게 열린 대학이 필요하겠지 평생교육이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근원적으로 그 대학의 어떤 기본적인 바탕 울산 제조업을 살릴 수 있는 바탕이 뭘까 고민해 보면은 결국 자동차도 지금 내연기관에서 수소차, 전기차로 가는 과정에 있고 울산 화학공단도 마찬가지 지금 같은 이 화학 설비 가지고는 국제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조선은 이미 우리가 네네. 말을 안 해도 알고 있고 뭐 부식풍력이라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부식풍력 배울 때가 잘 없어요. 저도 그쪽에서 공부도 많이 해봤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네네. 이제는 그러니까 뭐라죠 글로벌 캠퍼스를 만들면서 각 전 세계에 유치된 단과 대학이나 다국 기업들이 같이 와서 네. 학교도 설립하고 그 학교에서는 교수나 우수한 교수나 학생들이 와서 기업하고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연구단 그렇죠. 형태의 네. 어떤 글로벌 캠퍼스 울산에는 가능하다 이거죠. 왜 네. 울산에는 그런 게 왜 가능하냐고 하면 그걸 실행해 줄 수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하다. 맞습니다. 송도 캠퍼스는 지금 네. 다들 우리가 글로벌 캠퍼스는 실패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송도에는 국제 비즈니스 그 캠퍼스고 울산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R&D 단지의 대학이나 단과대학이 들어온다면은 네. 그걸 실현하고 받아줄 수 있는 기업이 있고 지원할 기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 쫙 들어봐도요 너무 좋고 이게 아마
그 후보님께서 다둥이 아빠여서 더욱이 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나. 남녀가 대학 들어가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다른 대학 둘 다 졸업했습니다. 네, 정말 저희 울산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정책이어서 제가 굉장히 응원을 드리고요. 또 지금까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좀 더 힘을 받으시고 해서 제대로 이 교육 사업이나 방금 말씀하신 금융 쪽의 지원 사업을 잘 이뤄놓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융 사업 이야기하니까 한 가지.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네. 인터뷰 저를 지금 교육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 네. 중에 아까 개천에서 용납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네. 교육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네네. 사실은 금융제도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울산에 지금 우리가 그 스타트업 기업 창업을 제가 지금 창업 그 단체 지원하고 있는 그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울산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면 이 VC들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일명 벤처 캐피탈이라고 그래서 네네네. 뭐냐면은 이제 기업이 처음 만들 때 창업할 때야 자기가 돈 한 5천만 원 아버지 엄마 돈 다 그렇죠. 끌고 한 2, 3억 갖고 그렇죠. 창업은 그렇죠.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창업에서 뭔가 앞으로 나가려면 벤처 캐피탈이 필요해요. 네네. 돈을 빌려주는 그렇죠. 그 엔젤 투자가 필요한데 네네. 울산에는 그런 엔젤 투자가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울산 그 유니스트 같은 데도 보면 창업 기업을 해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걸 지원할 만한 기술 지주회사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주로 부산, 서울, 대전 그러다가 그쪽에서 지원받다 보면 나중에 창업해서 공장을 짓고 진짜 일자리가 창출할 때 되면 회사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작년도에 아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내세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실리콘밸리형 언행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실리콘밸리형 언행이라는 말은 VC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이죠. 네네. 그 캐피탈에 수신 업무를 주겠다는 거예요. 금융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네네네. 뭐냐면은 벤처 캐피탈은 수신을 못합니다. 돈을 받지는 못하고 네. 예금을 받지는 못하는 네. 거죠. 대출만 해주는 네네. 금융기관이 알겠습니다. 네. 벤처 캐피탈인데 좋은데요. 요 벤처 캐피탈에 네. 수신 업무를 주어주는 게 바로 실리콘밸리형 은행입니다. 그런 은행을 울산에 본점을 둔 네. 실리콘밸리형 은행을 저는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래 만들면 한 5천억 정도 지금 네. 목표로 해서 그런 금융기관을 만들어 놓으면 네. 이게 모자 펀드가 되고요. 네. 그 모자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창업 기업들에게 펀딩도 하고 돈도 빌려줄 수 있는 기능 네네네. 이런 엔젤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걸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지만 금융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금융법이 대부분 다 포지티브 위주로 네네. 열거주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거를 갖다가 쉽게 말하자면 돈 또 요런 데만 빌려줄 수 있지 다른 데는 못 빌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정상.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네거티브 방법으로. 요런 데 빼고는 다 빌려줘도 된다. 다 투자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금융업법이 바뀌어야 사실 우리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금융기관도 만들어서 울산에 뭔가 창업하는 전문인들에게 지원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울산에는 사람들이 다 인재가 없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없다고 대학이 없고 인재가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인재는 있습니다. 돈이 없을 뿐이지. 인재는 어디 있느냐. 울산에 대기업에 취업하고 내려가는 젊은이들이 천지입니다. 이 친구들한테 충분한 이런 장소와 돈을 기회를 주어지면 이 친구들 얼마든지 지금 28, 20살 돼가지고 대기업에 내려가서 사실은 아마 대학 졸업해가지고 울산에 유수원 뭐 SK나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오면은 아마 대졸 신입사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로 심부름하고 복사지 나르고 뭐 그런 것밖에 안 합니다. 그럼 굉장히 대학 나와 자기가 자기 역할을 맡을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죠. 한 5, 6년. 그 기간 동안에 회사를 마치고 나와 오후에 이런 연구단지나 와서 자기 창업 활동을 하면은 얼마든지 인재들은 있다는 거죠. 울산에 인재가 없다는데 인재는 거기 있고요.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정말 인재를 발굴하는 거는 정말 많은 인재 중에서 골라내는 일이라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껏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어른 세대들이 이제 편하게 노후를 보내시고 복지 정책이 잘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돈을 벌고 자유로운 활동을 해서 경제도 살리고 그리고 저희 나라를 방금 금융이 원이처럼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거라는 것에 저도 정말 너무 좋네요, 후보자님. 우리가 저 이야기 네네네네. 우리 네. 울산 저널에 네. 그 계시는 우리 그 수사님 저 카페 우리 이 기자님하고 다 네네. 이야기하지만 그런 인맥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인맥 이야기하면 안 돼요. 네, 안 되죠. 그건 인맥이 아니고 같이 네. 하고 싶은 네네. 사람이 뭐냐면 네네. 아마 그 제가 그 하면서 지역 아동센터 이런 거 하면서
지역아동센터를 네네. 그때 제가 같이 만들었거든요. 네네. 지금 김수환 위원장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그때 그거 보면 삼촌유학센터라고 만들어서 네. 쉽게 말해 농촌 공동체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한 거는 울산에 지금 우리가 배부모 세대들이 약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부터 한 5년 동안 퇴직자가 네. 근로자 55만 중에 네. 제가 그 중에서 거의 한 30만이 은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퇴자들을 울산을 안 떠나고 살게 하는 방법은 뭘까 고민을 해보면은 네. 결국에는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냐면 기본소득제라는 제도가 사실 필요로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우석에는 제가 어느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태어날 때 50만 원씩 받아가 죽을 때까지 50만 원 준다. 그러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니까 네네. 자 태어날 때부터 50만 원 주면 네. 1년 12달 600만 원이죠. 네네네. 600만 원이면 대한민국 인구 5천만입니다. 네네. 300조가 필요합니다. 1년에 300조. 아, 1년에 3.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 상상이 300. 안 되는 수네요. 네. 근데 그래 상상이 안 되는 숫자는 아니고요. 네. 그 재정 근데 보통은 기본소득제를 실시하자면 좀 더 뺄기, 네. 뭐 사회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네. 사실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AI 혁명이 오면은 결국 이 실업률을 엄청나게 물론 뭐 앞으로 다시 일자리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이 산업 변동기에는 엄청난 실업률이 발생할 거라고. 네. 이거를 보장해 주는 사회 안전망 제도는 기본소득제도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갑자기 다 시행하려니 어려우니까 그럼 울산 같은 데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저는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은퇴자를 위한 네. 기본소득제도를 한번 생각하고 네네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자들이 울산을 안 떠나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물론 대기업 중심의 퇴직금을 많이 받거나 이런 분들은 제외하지만 네.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퇴직자들한테는 한 2, 3년간 퇴직 수당을 준다든가 네. 뭐 월 한 20만 원, 30만 원 그게 이제 보면 돈은 얼마 안 되겠죠. 1인당 300만 원 되면은 아마 그 정도 수요가 울산에는 제가 볼 때는 한 3,000명, 4,000명 수요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나름대로 계산해 본 겁니다. 네네네. 아직 뭐 이렇게 어떤 법률적으로나 그 학문적으로 나온 네네.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보니 필요한 게 연 한 60억 정도 이렇게 필요하던데 네. 그 정도였으면 울산 인구가 빠져나가는 거를 이 사람들한테 한 30만 원 주면 안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그런 네. 은퇴자를 위한 기본소득제도 이런 거는 한국산 같은 데는 한번 시행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글로벌 캠퍼스 이야기도 들었죠. 벤처 캐피탈 이야기도 들었죠. 그리고 은퇴 후원금도 들었죠. 정말 이 정책들이 잘 실현된다면 정말 살기 좋은 울산, 특히나 중구 지역은 후보님 덕에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저를 뽑아주면 확실히 네, 합니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